자, 오늘 페이지 54쪽 챕터 12를 하기에 앞서서 지난번에 페이지 53쪽까지에서의 질문 뭐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챕터 12 대기하고 해수. 이놈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왜 우리 유체지구라 하지 않습니까? 그지? 흐를 유자가 됩니다. 순환하는 것에 대해서 소개해 보겠는데요. 먼저 대기의 순환입니다. 대기의 순환은 X축 시간 규모에 대한 Y축 공간 규모 또는 반대로 해서 상관없습니다. 대체로 시간 규모가 길수록 공간 규모가 커지는 경향들을 보게 되는데요. 즉 아주 짧은 시간에 그리고 좁은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미규모 또는 난류 같은 미규모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중간 규모 그리고 중간 규모 그리고 지구 규모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건 아무래도 중간 규모라는 놈인데요. 중간 규모가 고기압, 저기압 이런 놈들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54쪽에 있는 내용들 다시 한번 더 정리해 주십시오. 중간 규모가 되면은 일기예보, 일기도상에서 이제 고기압, 저기압 이런 것들이 기록되겠습니다. 중간 규모를 하기에 앞서서 중간 규모라는 이름으로 소개되는데요. 보통 하루가 주의가 됩니다. 여러분들 해류풍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다. 들어본 적 있습니까? 중학교 내신까지도 해류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죠? 어차피 낮이나 밤이나 한 놈만 똑바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낮의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낮은 물은 바다는 비열이 커서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요. 반면 육지는 또는 대륙은 금방 데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쪽에서 상승 기류가 일어나는데요. 여기가 저기압, 이쪽이 고기압. 그래서 바람이 고에서 저로 분다 하겠죠. 낮에는 바다에서 불어오네요. 뭐라 부른다고? 해풍이 불어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낮의 상황에서 해풍, 물론 밤의 상황에서는 그와 반대가 되겠죠. 해풍이 셀 것 같아요. 육풍이 셀 것 같아요. 밤에는 육풍인데요. 해풍이 훨씬 세요. 지금 이제 뭐 여러분 낮이 한풀 꺾였습니다만 여러분 자전거 타고 한강을 한번 나가보시면 낮에 서쪽에서 다시 말하면 서해 바다 쪽에서 한강 따라서 바람 착살내게 붑니다. 다시 말하면 서쪽으로 가면은 맞바람 받아갖고 가기가 정말 힘들고요. 반대로 가면 뒷바람에서 정말 쉽게. 그래서 자전거 타고 쉽게 간다 해갖고 다시 백 돌아올 때 힘든 그런 케이스도 꽤 있습니다. 해보십시오. 네, 낮의 상황이 이런데요.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기압은 낮아지게 되는데 이때 같은 압력을 가진, 같은 기압을 가진 것은 우리는 등압선이라 하잖아요. 수직 등압선을 그리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1000헥토파스칼을 기준으로 이쪽은 1000헥토파스칼보다 더 높은 이쪽은 1000헥토파스칼보다 작은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했는데요. 저기압 상공은 여전히 저기압일까요? 아니요. 이 공기가 이렇게 또다시 순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 등압선은 이런 그림이 그려져요. 무슨 뜻이겠어요? 그래서 공기가 상승하고 이쪽이 새로운 고기압, 새로운 저기압 해서 이런 순환세를 보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어차피 해풍이나 육풍이나 둘 중 하나만 똑바로 기억하면 좋겠고 낮의 상황을 설명하기가 훨씬 더 용이한 바 정리해 주시고 밑에 상부풍도 같이 한 번 더 봐주십시오.
55쪽 다 읽어보셨으니까 페이지 56쪽을 한번 볼게요. 아까 말했지만 가장 관심 있는 우리 규모는 공간 규모라는 놈이에요. 왜 그렇다? 일기도에 그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풍 이거 일기도 그려진다고요? 그렇잖아요. 물론 비교면 더 들어가겠습니다. 반면 종강 규모로서 우리가 고기압과 그리고 저기압을 제시할 수 있겠는데요. 고기압은 낮이가 맑아요. 왜 그렇죠? 공기가 하강기가 생기면서 있던 구름도 소멸시킨다 했습니다. 그래서 고기압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게 뭐? 저기압이죠. 근데 고기압도 나눠보면 키 큰 고기압과 키 작은 고기압으로 나눈다 했습니다. 키 큰 고기압을 온난 고기압, 키 작은 고기압을 한랭 고기압이라는 이름을 쓴다 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수직 등압선을 그리면 키 큰 고기압은 계속 고도가 높아져도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직 등압선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1000헥토파스칼이라고 한다면 이쪽은 1000보다 높죠. 이쪽은 1000보다 낮아요. 그래서 공기가 바깥으로 퍼져나가네요. 지속적으로 공기가 바깥쪽으로 발산되는 이것을 우리는 키 큰 고기압, 온난 고기압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 북태평양 고기압이었죠. 기억들 안 나십니까? 말하기 귀찮은 거예요? 반면 한랭 고기압은 여름까지만 고기압대예요. 보면 그 위쪽은 오히려 저기압대가 되고 있는 요게 키 작은 고기압 요만큼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기가 복사된 걸 통해서 싹 가라앉는 그런 상황에서 만들어지거든요. 대표적인 건 누구예요? 겨울철에 시베리아 고기압 만들어지죠. 키 큰 고기가 발생하는 원인은 대기대순환의 큰 하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들어집니다. 대기대순환의 큰 하강기 때문에. 반면 키 작은 고기압은 복사 냉각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고기압은 뭐 날씨가 맞다 보니까 뭐 여름철 날씨가 맞든 겨울철 날씨가 맞다 보니까 뭐 그렇게 큰 관심은 없다 했습니다. 반면 저기압이 훨씬 더 중요하다 했죠. 그럼 저기압을 크게 나누면 뭘로 나눌 수 있습니까? 열대 저기압과 온대 저기압. 온대 저기압은 저기압의 중심에 한랭 전선과 온난 전선, 전선이 동반하고요. 반면 열대 저기압은 중심에 전선이 동반되지 않고요. 등압선을 보면 훨씬 더 이제 조밀한 동심원을 가지고, 반면 이쪽은 훨씬 더 성근 사다리꼴을 가진다 했죠. 편서풍 따라서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고, 열대 저기압 태풍입니다. 얘는 북역풍대에서 이렇게 왔다가 편서풍대에서 이렇게 가는 현상을 볼 수 있죠. 지금 며칠 내로 태풍이 이제 올라온다는데 좀 규모가 큰 태풍이 올라온다고 좀 걱정이 많네요. 아무래도 남부지방에 좀 피해가 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게 만약에 저번에 공부했다시피 인천 앞바다로 이상하게 올라온다면 인천 쪽 아작나는 거죠. 있습니까? 온대저기압이 발생하는 원인, 기층의 위치 에너지 차이를, 열대저기압은 수증기를 인결제를 했었습니다. 기억들 하십니까? 예. 저기압 다시 한 번 더 봐주십시오. 페이지 56쪽 고기압과 조기압 중간 규모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금 있다가 지구 규모까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래요? 보십니까? 많이 피곤해요? 아, 계약을 했던가. 그래요. 자, 이제 지구 규모 한번 해보죠. 지구는 둥글입니다.
태양에서 받는 에너지가 위도별로 차등하게 들어오죠. 즉 저위도 쪽은 에너지가 과잉 남고요. 고위도 쪽은 에너지가 좀 부족합니다. 이걸 X축, 위도축을 봤을 때 0도 적도에서부터 90도 끝까지 보면 태양에서부터 받는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는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반면 지구가 내놓는 복사 에너지는 이런 그림이 나오죠. 그래서 저위도 쪽은 에너지가 과잉되고 반면 고위도 쪽은 에너지가 부족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에너지를 수송하네요. 뭘 통해서 수송합니까 하면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통해서 에너지 수송을 보게 되겠습니다. 이 수송량이 최고 많은 위도가 얼마입니까 하면 38도가 되고 있습니다. 위도 38도에서 에너지 수송량 양이 제일 많네요. 위도 38도가 어디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태풍과 같은 이런 열대성 저기압도 역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 쪽으로 빠르게 운송시켜주는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 쪽으로 수송시키는데 만약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다면 해보겠습니다.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 상승해서 고위도까지 끝까지 이렇게 올리는 아주 단순한 순환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표에서는 북쪽에서만 바라보는 그래서 자전을 하지 않는다면 에너지 순환은 일어나는데 하나의 단순한 순환셀 물론 남반구는 또 다른 하나의 순환셀을 볼 수 있겠죠. 북쪽에서는 북풍이 항상 불어오는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고요. 이해됐습니까? 이런 모델을 제시한 사람이 헤들리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큰 하나의 헤들리 순환만 일어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자전이 일어나죠. 자전이 일어나다 보니까 저위도에서 상승한 놈이 그까지 한 발에 가지 못하고요. 위도 한 30도에서 쓱 내려오는 이런 순환을 보게 됩니다. 이런 순환을 헤들리 순환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마찬가지 극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위도 한 60도 인근에서 올라가네요. 그렇게 해서 순환세를 보는데 이걸 극순환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헤들리 순환과 극순환은 기본적으로 열에 의한 직접 순환이 되겠습니다. 반면 30도에서 이렇게 헤들리 순환이 내려오잖아요. 같이 덩달아 내려가네요. 마치 턴비가 그러듯이 60도에서 올라가네요. 덩달아 올라가는 이런 순환세를 보게 됩니다. 여기를 이제 페렐 순환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이 페렐 순환은 간접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도 0도에서 30도까지 공기가 이렇게 내려오네요. 북풍으로 내려왔어야 되는데요. 지구가 자전하지 않습니까? 이 자전은 뭐예요? 전향력이라는 힘이 생깁니다. 자전을 통해서. 그래서 진행 방향 오른쪽으로 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이것을 우리는 북쪽과 동쪽 방에서 온다 해서 북동 무역풍이라는 힘을 씁니다. 그래서 위도 0도에서 30도의 저위도는 무역풍대라는 힘을 씁니다. 그러면 30에서 60 사이는 어떻습니까? 하는데요. 이게 남쪽에서 올라가네요. 근데 진행 방향 오른쪽으로 휘게 만들어서 이런 바람이 불게 만듭니다. 편서풍입니다. 우리나라가 있는 위도가 편서풍대에 위치해서 편서풍의 영향을 항상 받는 우리나라입니다. 위도 60에서 90도까지 이쪽은 이런 극동풍이 불고 있습니다. 공기가 상승하네요. 상승하는 공기라면 고압 되겠습니까? 저압 되겠습니까? 저압되죠. 여기가 열대 저압대가 걸리는 지역입니다. 위도 30도 인근은 큰 대규모 순환 하강기가 생기네요. 바로 이 키 큰 고기가 만들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는 예전에는 중위도 고압대라 했는데 요즘에는 아열대 고압대라는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중위도 고압대, 아열대 고압대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사의 사막을 생각하면 야 적도지방이 그렇게 햇빛이 쨍쨍 내리니까 적도지방에 대규모 사막이 있을 거다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저압대로서 비가 엄청 내려요. 다시 말해 열대 우림 지역이에요. 오히려 위도 30도 인근에서 사하라 사막이라든지 고비 사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압대가 걸리는 이쪽에서 대규모 사막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건 남반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도 60도 여기를 한대 전선대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역시 저압대입니다. 한대 전선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온대저기압이 만들어지는 장소가 한대 전선대의 파동에서 나온다 했습니다.
온대 저기압에서 60도에서 딱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이게 파동치면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지구과학 2에 들어가면 배우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극고압대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남극, 북극 이 극지방 쪽은요 큰 고압대로서 제대로 뭐 비라든지 이런 것들 잘 안 내립니다. 이런 것들 잘 안 내려요. 페이지 56쪽에 대기 대순환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마치 해류풍처럼 바다와 대양과 육지의 비열 차이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의 남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고압으로 인해서 등압선이 남고 북저의 기압 배치를 가집니다. 당연히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바람이 이렇게 부네요. 남동 계절풍이 불어오죠. 그렇다면 겨울은 어떻습니까? 시베리아 고기압이 발달되고 있습니다. 이 발달된 고기압이 촘촘하게 서부 겨울, 서부 동저의 기압 배치를 가지면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네요. 북서 계절풍이 불어온다고요. 대각선 간격이 좁은 것을 보니까 여름철보다는 겨울철이 훨씬 더 풍속이 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북태평양하고 북태평양 기단과 오지계 기단이 서로 힘겨루게 하네요. 정체전선 중에서 장마전선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 구름 끼고 비 오는 지역입니까? 기업 지역에 구름 끼고 비 오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즉 구름 사진 보고 아래쪽을 따라서 정체전선, 장마전선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장마전선 보면 어느 쪽에 비 오는지 유추할 수 있어야 되겠다고요. 알겠습니까? 이거는 장마 때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까? 페이지 56쪽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주십시오. 자, 맨 뒤에 자리 좀 일어나서 좀 공부해 볼까? 이 얘기들은 매우 전형화된 패턴화된 데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 정리해 놓으면 이거 뭐 고등학교 올라가서 또 계속 써먹는 내용이에요. 중2나 뭐 고3이나 수능이나 별반 차이 없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자, 훨씬 더 복잡한 프로세서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대기 순환을 통해서 바닷물이 움직입니다. 수평방향으로 움직이네요. 그걸 우리는 해류라는 뜻을 씁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공부해봤을 거지만 지구의 에너지원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뭐 있었습니까? 태양이랑 그렇지. 태양 복사 에너지가 있었고요. 지구 내원 에너지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조력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해류는 그 세 가지 에너지 중에 뭐 때문에 생긴 거지? 지금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에 생긴 거죠. 조류, 밀설물 이게 조력 에너지 때문에 만들어진 거고요. 알겠어? 그래서 바람이 무역풍 이렇게 불잖아요. 그럼 물도 이렇게 지나가야 되겠죠. 근데 역시 저형 때문에 진행방에 오른쪽으로 휘게 합니다. 이게 굉장히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 했어요. 그건 G2 정도 수준에서 가르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거는 뭐 수압 경도라든지 전압력 이런 것들 가지고 취속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한테 그 정도 필요한 건 아니랬죠.
무역풍이 불고 그 진행 방향에 오른쪽 휘게 만든 물이 흐름 이렇게 흘러가는 물의 흐름이 있습니다. 북반구라면 북쪽도 해류가 무역풍대에 따라서 흐릅니다. 물론 남반구에는 남쪽도 해류가 흐릅니다. 그럼 편서풍대는 어떻습니까? 근데 편서풍대 역시 진행 방향 오른쪽으로 휘게 만드는 그래서 태평양이라면 북태평양 해류가 대서양이라면 북대서양 해류가 이렇게 서에서 동으로 흐르게 되겠습니다. 대륙이 없다면 그냥 쭉 한 바퀴 돌았겠죠. 대륙이 없다면. 근데 아시아 대륙에 부딪히네요. 위로 올라가는 크로시아 해류가 있겠고요. 있습니까? 물론 아래로 살짝 내려오는 해류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도 따라서 반대로 흘러가는 적도 반류, 즉 열대순환도 있긴 합니다. 근데 관심 있는 건 아무래도 큰 대규모의 아열대순환에 관심 있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북태평양 해류가 쭉 오다가 아메리카 대륙에 부딪히네요. 내려오네요. 캘리포니아 해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동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은 대규모 대기 대수환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요. 남북 방향으로 되는 것은 육지의 대륙에 부딪혔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북반구에서는 이런 식으로 흐릅니다. 시계 방향의 큰 아열대순환이 흐르네요. 남반구에서는 남쪽도 해류, 오스트레일 해류, 남극 수환류, 그리고 훔볼트 해류 이렇게 올라와서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정리 다시 한번 해주시죠. 대서양에서는 크루시아와 같은 타입이 올라가는 게 누굽니까 하면 멕시코 만류가 있겠고요. 역시 대서양에서 여기 캘리포니아 해류와 유사하게 밑으로 내려오는 해류가 있겠네요. 카나리아 해류가 있습니다. 카나리아 제도라고 해서요. 아프리카가 뭐 이렇게 생겨서 이쪽에 카나리아 제도가 있거든요. 옛날 노예 무역상의 본산지대예요. 스페인, 에스파냐, 스페인 영이 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위도다 보니까 햇빛은 쨍쨍한데 카나리 해류가 흐르면서 서늘한 그래서 휴양지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혹시 본 사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윤식당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여기서 찍었습니다. 윤식당 인 스페인 했는데 실제로는 스페인 본토가 아니라 스페인 영 섬에 가서 찍은 거죠. 알겠어? 자 그렇다면 해류를 볼 때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가는 해류가 있고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내려가는 해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번 좀 구분해 볼까 하겠습니다.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가는 해류는 난류라는 이름을 씁니다. 반면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내려오는 에너지는 한류가 되겠네요. 따뜻한 난자 되겠고 차가운 한자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위도를 기준 삼아 봤을 때 크루시아 해류가 흐르는 난류 지역은 캘리포니아 해류 한류 지역보다 수온이 더 높고 기온도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했습니까? 물론 이쪽은 더 차갑죠. 알겠어요? 그래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가는 이 난류는요. 수온이 보면 난류 더 높죠. 염분도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반면 O2 용존산소량이라든지 보통 일반적으로 뭐 용존산 DO라는 이름을 쓰죠. 용존산소량 그리고 영양, 염류는 한류 쪽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난류라서 속도가 빠른 건 아닌데요. 속도를 보면 난류 쪽이 좀 더 속도가 빠릅니다. 이건 나중에 서안 강화 현상이라 해서 역시 나중에 지구과학 2 정도에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요 전향력의 중심이 서쪽으로 좀 더 치우쳐져 있어서 이쪽은 유속이 좀 더 빠릅니다. 유속은 그래서 서안 경계류로서 태평양의 서쪽을 따라 흐르는 크루시아류, 대서양의 서쪽을 따라 흐르는 멕시코류가 훨씬 속도가 빨라요. 서안 경계류로서
난류로서 빠른 겁니다. 난류에서 빠른 게 아니고요. 알겠습니까? 서한 강화 현상이라는 이걸 쓴대요. 서한 경계류, 태평양 서쪽, 대서양 서쪽을 따라 흐르는 해류입니다. 속도가 빠릅니다. 폭은 좁고요. 깊이는 깊습니다. 알겠습니까? 서한 강화 현상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난류로서 아까 말했던 멕시코 만류라든지 프로시오 해류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난류입니다. 그럼 반대로 한류, 이건 폭이 넓고 느리게 천천히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께는 얇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인 놈이 캘리포니아 해류라든지 카나리아 해류, 이것들이 대표적인 한류가 되겠다고요. 정리되시겠습니까? 페이지 57쪽 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는 뭐 거의 대부분 크루시 해류의 지류가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죠. 페이지 57쪽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이 단어는 외운다면 외운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지만 좀 바람이 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전향력 9번부에서 진행 방향 오른쪽 휘게 만드는 이것 때문에 말이죠. 됐어요? 충분히 다 읽어보셨다는 사람들은 페이지 58쪽부터 개념 다지기 쭉쭉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 지난 뒤에 한꺼번에 질문 받도록 할게요. 시작하십시오.